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협의 없이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모레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권 단독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모레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품목 확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고 화물연대도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대학 교부금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유초중고 재정의 대학 교부금 지원 방안에 야당은 초중등 예산도 중요하다며 반대했고 교육계도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도어스태핑 중단 논란부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2차 통보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불응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국조계획서 제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협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주면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명단 제출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면피용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게 아니라면 김 의장이 통보한 대로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지체 없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이 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인 만큼 모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라도 일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뒤 추후 국민의힘과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사전 안전 대책이 미흡했고 참사 당일 대응도 안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제도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모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안전운임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대상 확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비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소집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가 일몰 시한인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추가 검증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당정은 이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적용 대상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불법적 파업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차종 확대 또 품목 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는 당정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에 화물연대는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예정대로 모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적용 대상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시멘트나 컨테이너뿐 아니라 다른 화물 운송 영역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제도가 안착되고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서 이어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일몰 폐지 등을 담은 전향적인 논의를 정부와 해보겠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학계는 환영했지만 초중등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조 원 규모의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놓고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심각한 재정난을 방치할 수 없다며 환영했지만 유초중등계는 고등교육 예산을 따로 마련하라며 반발한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도 입장차는 극명했습니다. 대학계는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비는 초등보다 못하고 대학 재정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며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그리고 답보 상태의 국고 지원, 대학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수 충원율 상승 등으로 교원당 인건비는 급감했습니다. 우수한 교수 인력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고 반면 초중등계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여전히 열악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일각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감축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학급 수는 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학급 수는 200학급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교원의 정원은 200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교부금에서 일부를 떼어오는 특별회계 방식으로는 대학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야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최근 증가한 내국세로 초중등계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 분배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대학의 적립금 보유 실태를 언급하며 국가 의무인 초중등 교육 투자가 감소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교육계는 물론 여야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특별회계 법안의 국회 처리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찾은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의회는 올해 교류 130주년을 맞아서 국가 간 미래 혁신 산업 투자 확대와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통의장대 사열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 의장을 환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하원 의장 방한은 2007년 프라머 전 하원 의장 이후 15년 만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올해는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두 나라의 의회 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를 이번 의장님 방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 의장은 ICT와 전기차 등 미래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세제와 금융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보트카 의장은 디지털과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Eine Aufgabe haben, gemeinsam die Zukunft zu gestalten in einer positiven und in einer friedvollen Art. Wir sind beide an den wirtschaftlichen, innovativen Entwicklungen interessiert.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 의장은 올해 양국 문화협력 협정이 발효되고 다음 달 오스트리아에 한국문화원이 개원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양국의회 공동으로 필하모니 공연을 주최해 의회 차원 교류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소보트카 의장도 문화, 예술 분야 교류가 양국 교류 협력 확대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밖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도 김 의장과 소보트카 하원 의장은 오스트리아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등 양국 관계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가 콘셉트 촬영을 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고 장 최고위원도 야당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시 동행한 여하는 김 위원장의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미래 세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딸과 함께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다른 자녀 이름 등이 확인됐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땐 거칠 것이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 정신이 그립다면서 정치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고인의 위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고인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과 큰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소식을 살펴볼 텐데 그동안 이제 꽉 막혀왔던 여야 협상에 좀 이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그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등 이제 야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짜가 모레, 그러니까 24일 본회의입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을 좀 보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기조에 대한 변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제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정쟁으로밖에 흐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정부의 예산, 이제 법안 심사가 현재 이제 난항 중이고 또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하면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또 국정조사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쟁으로 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제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경찰 수사를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후에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여야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뭐 기대했던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합의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제 상황부터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제 김 의장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한번 오늘 연장이 되긴 했지만 네. 그 상황에서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후에 이제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한 뒤에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네. 수용 가능성을 어제 이제 내비친 건데 처음으로 나온 네.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입장을 뭐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꽉 막혀 있던 협상에 이제 그나마 조금의 물꼬가 좀 트였었는데요. 어제 발언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 처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전된 의견이시고 또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신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예산안 처리 이후라고 하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민주당이 전향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민주당이 오늘 그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이제 분명한 확고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는 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을 해라. 그리고 내일 특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먼저 제안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이라는 이야기인데 시기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정조사 계획서를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나서 시기를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네. 변화는 감지는 됐지만 양측의 이제 뭐 입장 차가 뚜렷하다라는 건 뭐 확인을 한 것 같네요. 또. 네, 여전히 보면은 평행선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도 좀 보면요.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민주당이 명확히 밝혀달라. 또 이렇게 발언했군요. 그러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보면 여야 모두 서로에게 먼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제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키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것이냐를 놓고 김 의장의 고심도 이제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원안대로 가는 이런 수순으로 간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일단 가능성은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김 의장의 발언에서도 보면 김 의장의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발언도 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한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다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네, 어제 발언에서 보면 확실한 의지가 좀 익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 의장이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을 당초에는 어제까지 국민의힘에 제출하고 요청을 했는데 어제 회동 이후에 오늘까지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형국이었는데 어제 네. 또 여야가 좀 합의되는 부분이 좀 물꼬가 트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 의장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네. 결국 오늘은 또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명단을 이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24일 이 처리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분석이고 판단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4일에는 그래도 한 번 더 김 의장이 인내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야당 한쪽으로 간다는 건 여기에 대한 또 부담도 있거든요. 네. 또 이태원 참사가 워낙 큰 또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지들이 있어서 합의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해서 네. 24일에는 한 번 더 참아주지 않겠느냐, 여야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이제 예정된 본회의가 12월 1일입니다. 다음 달 1일인데 네. 그때는 예산안 처리 전이더라도 네. 김 의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상을 보면 24일 날 그 처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조금 더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24일이면 모레인데 모레 처리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 22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을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 손절입니다. 최측근 인사들의 줄구석에 따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당내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재명 방탄당이라는 오명까지 들어가면서 방어에 사력을 다했던 민주당. 비명계에서 서서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원 80조라고 하는 당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동시켜서 당이 좀 차분하게 판단해볼 타이밍이다. 당원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좀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리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대표가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쯤 돼서는 이제 당헌 제80조 그걸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원 80조를 김용과 정진상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최대 위기 속 이낙연계 일부 의원들이 미국행에 나선다는 움직임이 감지돼서 묘한 긴장감도 돌고 있는 상황. 지난 대선 경선 때 최대 경쟁자로 나를 세웠던 만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편 여당은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 대표를 손절하라고 요구하는 여당의 목소리까지 이재명 리스크라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에 놓인 민주당의 향후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슬리퍼의 TPO입니다. 지난 6개월간 61번의 출근길 문답을 해왔던 윤 대통령. 대통령실이 출근길 약식회견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전격 밝혔는데요. 그 배경엔 지난주 있었던 MBC 기자와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고성을 질렀던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는 일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TPO, 바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차림이었냐라는 겁니다.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소한의 TPO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난동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팔짱을 끼지 않나, 슬리퍼 차림을 하지 않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격이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기자 수준이 과연 10위권이냐. MBC의 조직의 어떤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민영화, 그런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들어오면 다 기립을 합니다. 재판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하는 거고 재판장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든 그 장소에 필요한 복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선 좁쌀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서결 가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더 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벽을 설치하겠다. 명박산성에 이어서 서결 가벽,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슬리퍼 신고 다니면 다 가벽 설치해야 됩니까? 본질과 다른 거잖아요.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님 도어 스태핑 할 때는 뭐 어떻게 각 세우고 일렬 도열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핵심을 흐리려고 하는데 예의의 문제냐, 본질을 흐린 트집잡기냐, 슬리퍼의 TPO,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에 민주당은 겉으로는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위기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이 감지되는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를 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전화로 연결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건 또 처음인데요. 먼저 그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장 의원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최근에 빈곤 포르노 발언이 있었고 또 사진에 조명 의혹 제기까지 이제 하면서 순방 중에 김건희 여사 행보에 그 많은 그 공세를 이제 퍼부으셨습니다. 의원님이 특별히 김건희 여사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이 동아시아 외교 순방 또 캄보디아 방문 과정에서 1992년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오드리 헵번이 찍었던 그런 사진과 비슷한 김건희 여사께서 사진을 찍으신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내전 국가도 아니고요. 정상회의 개최 국가로서 이 영부인이 외교 순방길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아픈 아이의 집에 방문해서 마치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했거든요.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정말 이 외국의 아픈 아이의 이 질병과 가난 이런 부분들을 자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글과 사진, 영상 모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엄격한 외교 결례이고 아동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조명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참 이례적으로 오늘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썼다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긴 합니다. 이 고발에 대한 심경이 어떻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방침이신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경찰 고발했는지 아직 저는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요. 한다고 말만 하셔서 어찌되었건 이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회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의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질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법부의 영역으로 또다시 이 어떤 여러 가지 형사 사건으로 이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 글에 이 SNS상에 게시한 그 글에도 보면 이 외신과 사진 분석가들이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설명에서 이 두세 개의 조명이 활용됐다고 했고요. 또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이라든지 다양한 사진 분석가들의 지금 기사들도 국내 언론마저도 여러 가지 조명을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그리고 촬영팀 인원 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셨는지 이 카메라 핀 조명을 켜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대장동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을 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남인의 징역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욱 변호사 이제 그 폭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입장일까요?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전형적인 이 야당 탄압 코스인데요. 사실 지금 당장 뭐 김영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개인 비리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금 대장동 일당을 수사하다가 결국 지금 유동규 거쳐서 증언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은 아니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20억도 다 주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저희가 그래도 집권 여당이었고 원내 제1당의 대통령 후보 측인데 어떻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주는데 그것만 또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 안에선 동요의 목소리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그 직무정지를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대표가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까지 균열되는 모양새인데 현재 그 당 분위기가 어떻고 또 지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특별히 균열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유감 표명에 대한 의견도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이 그리고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절대절명의 상황이다라는 오히려 더 우리의 구심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 탄압과 여러 또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전포고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가열차게 또 절박하게 맞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끝났는데 왜 국장님 끼어드냐고요. 당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 아베니스 도입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네, 이번엔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이신데 네. 저는 사실 2선, 3선 되신 줄 알았습니다. 프로필 보고 네. 초선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새삼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그 22년 판사를 이제 경험이 있으셨고 그런 덕분인지 초선 의원이시지만 그 무게감, 존재감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처분 공방, 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제 공개 변론, 또 현재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 활동까지 그 당의 위기 상황 또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의원님이 함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판사, 변호사 이제 거치셔서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그 생활이 좀 많이 바뀌셨을 텐데 만족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인의 길을 걷길 잘했구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좀 정치는 만족도보다는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이요? 이제 제가 국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네. 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좀 지켜야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또 야당 2년 동안 좀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좀 법치, 유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이 조금은 계기가 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또 정권 교체 성공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자유민주주의와 좀 법치를 좀 지켜내고 있다는 면에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생활은 굉장히 고되죠. 예, 정치인이라는 그 전에 법 쪽에 계실 때가 더 고됐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지금은 바쁘십니까? 훨씬 고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24시간 온 상태로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항상 안테나를 켜놓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뉴스들도 있고 또 이런 또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또 재판이랄지 수사 상황이랄지 사실 이제 그런 것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챙기고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소리를 또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멀티플레이여야 된다. 네. 정치인은.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생활은
훨씬 그 이전보다는 좀 고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 내에서 그 주목을 받는 초선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은 현안들이 참 많은데요. 네. 먼저 그 도어 스태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MBC 기자와 또 대통령실 네. 설전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는데 재발 방지가 우선인 만큼 뭐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사실은 이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었던 만큼 좀 아쉽다 또 비난하는 그런 여론들도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옳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이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제 이로 네. 인해서 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이러한 방안 뭐 이런 것 없이는 좀 지속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도어 스태핑은 뭐 제가 이번 대선에서 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또 수행 대변인으로 항상 현장을 이제 같이 뛰면서 항상 그랬었죠. 네. 예,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러한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죠. 뭐 사실 외국에도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어 스태핑 항상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단과의 소통을 좀 하셨던 건데, 근데 이것이 중단을 할 정도라면 사실은 저는 뭐 납득할 만한 그런 뭐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대통령실도 물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또 기자단도 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던 뭐 이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좀 네. 이것은 그동안에 좀 지켜온 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근데 결국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러한 것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을 뭐 잠정 중단인 것이지 뭐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또 기자단이 좀 소통을 하면서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서 또 국민들 앞에 또 대통령의 생각을 또 그렇게 또 출근하면서 이해하게 하신 좀 그러한 장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단은 뭐 MBC와 이제 뭐 대통령실이 좀 풀어야 될 사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여야가 이제 그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사안을 두고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야당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소통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그리고 또 군사 독재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또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쨌든 잠정 중단이고 어쨌든 뭐 좀 조만간 아니면 요 좀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 지난 이제 미국 그 유엔 방문에서 이제 비롯된 이러한 뭐 대통령의 말이 결국은 정확하지 않게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 이제 계기가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시정이나 사과가 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말한 그 것이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또 전달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뭐 가로 미국 국회 뭐를 지칭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는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전달해주는 그런 소통의 창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좀 만들어내고 또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의 뭐 공정성이나 아니면은 또 정확성에 대한 저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뭐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앞서 이제 저를 굉장히 좋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제 했던 역할 중에서 뭐 이런 가처분에서의 뭐 승소로 인해서
뭐 당의 좀 위기를 또 좀 종식시키고 좀 안정 체제로 갔다 사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검수완박법에서의 뭐 권한제기 심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작년 국감 직전에 언론중재법 막아내느라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거대 여당의 이러한 의석을 가지고 그 언론중재법 이게 결국 언론재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거의 국회 법사위까지 날치기 통과가 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힘이 정말 온몸으로 저희가 막았고 제가 8인 협의체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또 민주당의 의원들과도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것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유엔에서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외신 기자단까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좀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선에서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 네. 이러한 도어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좀 본인들이 한 행위를 오히려 좀 다 잊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도어 스태핑 그 잠정 중단 사태 그리고 MBC와의 이제 그 네. 날선 공방을 두고서 또 언론 작년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네. 그 사안을 또 떠올리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전주혜 의원님 오시기 전에 그 장경태 의원과 전화 네. 연결을 했었는데 네. 그 장경태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네. 그 갈등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그 조명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오늘 대통령실로부터 그 장경태 의원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그 장 의원의 그 핵심은요, 장 의원의 말에 의하면 핵심은 조명 여부가 아니라 인위적인 그 콘셉트 사진을 찍은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진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이 어떠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사실 확인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원이 얘기하는 거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진실을 좀 밝히고 또한 최소한의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은 그거는 저는 장경태 의원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명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외신이라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외신이 아니었죠. 이것은 그 레딧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따온 그것을 보고 지금 외신을 보고 이렇게 조명을 했다고 주장을 지금 한 것이고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점에 있어서 방점을 찍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다 조명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인위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본인의 의도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속마음을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이 어떠한 그런 책임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또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사실 굉장히 이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굉장히 폄훼하는 좀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까지 제소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 정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저는 본인의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장동 재판으로 좀 그 사안을 옮겨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석방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천화동인 1호가 이제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이제 그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목한 그 이유를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이고 나는 내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사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내 소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시나리오, 그 수사 전망에 대해서 그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좀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대장동의 설계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 4,040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안긴 이 대장동의 그러면 몸통이 누구냐 사실 이제 그걸 밝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을 때 과연 그 유동규 씨가 무슨 몸통이냐 사실 그걸 믿을 만한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 남욱 씨도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지금 김용 부원장과 이제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러면 몸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사실은 이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아닌 것이죠. 어떤 그런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재 문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국은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대장동의 몸통은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용, 정진상 두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국민들의 의혹을 오히려 의심을 좀 받기에 충분한 그런 수사죠. 연내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네. 이게 이제 속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임박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제 그 비대위원회에서 이재명 퇴진론을 외치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 퇴진 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이제 앞서 뭐 비명계에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민주당의 좀 상황에 뭐 달려 있는 것이죠. 뭐 국민의힘이 퇴진하라고 해서 이제 퇴진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이 연루된 것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뭐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당 대표를 유지할지 말지는 큰 결단의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여성 아동 등의 그런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제 발의하셨었고요. 앞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또 이제 매진하겠다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요 법안 발의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 의정 활동, 특별히 어디에 방점을 찍고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더불어서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또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좀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을 사실 해결하는 그런 법안이나 정책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요. 이제 이번에 10년 동안 사실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계속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저출산을 어떠한 그런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을 일단 인정을 하면서 인구 정책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은 앞으로 병역 의무를 할 그런 또 남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방적인 면에서도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저출산과 인구정책 기본을 좀 인구정책을 연관을 시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법안은 이제 인구정책 기본법을 좀 제정을 하고 그리고 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좀 그런 것도 어떻게 인구정책까지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구로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당장 겪을 인구정책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뭐 사실 저출산의 해결은 그냥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출산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를 좀 만드는 여러 정책과 입법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굉장히 늦었지만 그 출산에 좀 네. 동조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지금 의원님들 나오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다, 네. 또 말로 하는 뭐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치인이 네. 뭐 본인이 이제 말을 하고 스피치를 할 때는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그 평소에 이제 특히 방송도 많이 하시고 예. 국민의힘의 든든한 뭐 가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발언을 하실 때 그 좀 어떤 그 마인드, 어떤 그 소신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갖고 계신 그냥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아무래도 저는 좀 진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공부 좀 하고 뭐 연구하고 사실 이제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법조계 계실 때보다 정치인 돼서 더 늘으셨나요? 네, 좀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방송 기회도 있고 또 여러 뭐 회의나 여러 차례 여러 또 그 발언할 네, 기회가 네.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좀 발언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런 저의 뭐 생각을 이렇게 담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좀 주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발언할 때 어떤 메시지 뭐 아니면은 뭐 날카로운 질문이랄지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임팩트 있는 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도어스태핑 중단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압박하는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여야의 첨예한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었는데요. 큰 추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포근할 전망이고요.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